자, 35페이지 보시면 35페이지에 영수증 수취명서 세워 및 송금 명서 있는데 이 내역은 법인세 신고 때도 있었어요. 내역도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책의 많은 페이지를 활용해서 써놓은 이유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7년도부터는 적격 증빙 여부를 선택해가지고 그 증빙별로 구분해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 증빙별로 그러니까 3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적격 증빙 여부를 선택해서 신고서를 제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법인세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긴 페이지를 활용해서 그 내용을 기술을 해놨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역을 3만 원 초과되는 거 35페이지 보시면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 금액의 3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입력하실 때 구분하셔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아래 다음 페이지에 뭐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기 증빙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 계산서 같은 것 등에 대해서는 정기 증빙으로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 아래 정기 증빙으로 보지 않은 지출 증빙 내역들 그리고 뭐 수치 의무에 대해서 쭉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되 우리 입력할 때 이제 입력할 때가 문제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적용하는 것 외에 책에 있는 내역을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법인세 하실 때 학습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그때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는 종합소득세 내역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반전표 입력은 저기 39페이지부터 일반전표 입력 시에 나와 있는데 전표 입력은 어떻게 돼요? 전표 입력할 때 뭐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쭉 살펴보시면 여기에 뭐 많죠. 내역 뭐 무수히 많은 이 거래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걸 신고할 때 닥쳐가지고 입력하려고 맘먹으면 이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력하실 때 그때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란 말이죠.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20일 거에 있는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 여부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이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 차량 유지비 말고 아래 저기 도서 인쇄비 8월 24일 날 도서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3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격 증빙 여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카드 사용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하단부에 적격 증빙 사용 여부를 이렇게 신용카드냐 혹은 현금 영수증이냐 아니냐 따져지는 거죠. 그러면 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어떻게 돼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일반 전표에 입력 않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것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인지 구분하셔가지고 해당된다면은 1번이나 2번을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고 카드 사용 여부에 불어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로 0으로 해서 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적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세서 해당 사항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증빙을 받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거래인 경우에 증빙을 받는 거지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거래하고 하는 경우에는 증빙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단합대회 가면서 직접 이제 농업인들한테 뭐 직접 샀다. 그래도 이 농업인이라는 따로 있지만 뭐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한테 뭘 사갖고 갔다. 가는 도중에 뭘 사갖고 갔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니까 증빙이랄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명세서 해당 사항 없음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거래한 경우에 사업자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증빙이 수치해야 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뭔가를 사고 돈 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번에는 명세서 해당 사항 없음에다 입력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사업자와 거래인데 명세서 적격 증명을 수취했어야 되는데 수취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입력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 내역들이 모여서. 그리고 3번에 있는 것은 3번에 명세서 해당 사항 없으면 여기 뭐냐면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는 법에 정해놓은 이러이러한 경우 15번부터 뭐 35번까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출 증빙, 정규 적격 증빙 여부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뭐 문면 지역 소지한다든지 혹은 뭐 국가 등과 거래를 할지 그다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부동산 구매를 할지 이런 것들은 적격 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돼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그 별따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4번인데 4번은 증빙불비라고 해서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바로 이제 그 여기 조정 대상이 되겠죠. 증빙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대표자가 그냥 자기 돈 현금 가져간 거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득세법을 그냥 인출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해겠지만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해 처분이 아니라 인출로 해서 그 사람이 뭐 그냥 돈 가져간 거다. 대표자가 말하자면 사업자죠. 사업자가 그게 처리되는 거니까 증빙은 반드시 갖춰야 되고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일반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적격 증빙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수증이라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증빙은 그러니까 경비는 인정되는 거죠. 필요 경비는 인정은 되는데 이번에 입력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2% 가산세가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빙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4번은 증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 경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시부인되는 거니까 4번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하고 1, 2, 3번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역은 어디에 모아져요? 이렇게 입력된 내역들은 아래 보시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고 장부관리 2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상에 모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면은 지금 제가 이미 불러오기를 하는데 불러오기를 하면은 기중에 이제 입력된 내역들이 쭉 불러와져요. 그래서 이렇게 경비 구분 내역 중에서 이 거래 내역을 입력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내역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미사용 내역 등 옆에 보시면 거래 내역 옆에 미사용 내역 등을 보시면 여기에 내역들이 입력되는 거죠. 방금 전에 3만 원 초과 거래분 중에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 아까 나왔던 15번부터 35번까지 내역은 여기에 모여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이번에 있는 명세서 수취 대상 거래 입력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100만 원 따로 모아지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이 거래 내역 중에서 여기 두 건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여기 이 두 건은 어떻게 돼요? 제외 대상이잖아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게 빠지는 거고 그 외의 것 중에 제외 대상도 아니면서 적격 증빙 수취 못한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를 입력한 여기에 해당되는 이 100만 원은 상단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입력이 되지는 거고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역은 어디 가냐면 여기 있는 이 100만 원은 뒤에 이제 조정을 쓰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개인 조정 중에서 가산세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 계산서에서 여기 이제 가산세 계산서가 별도로 이제 옛날 서식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에 위에 상단에 보시면 탭 중에 5번째 탭에 가산세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서 불러오기 하면은 증빙 불비 내역이 여기에 미수치 내역이 방문전에 있는 100만 원 여기 있는 100만 원 내역 이 100만 원 내역이 개인 조정상에 있는 가산세 명세서 내에서 100만 원이 불러와져서 곱하기 2%에서 2만 원이 가산세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단계에서 잘 입력해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산할 때 편해요. 근데 그냥 무작정 입력할 때 그냥 입력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산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더군다나 성실신고 대상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증빙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성실신고 대상사업자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주요 항목 명세서 보시면 주요 항목 명세서 뒤에 또 배울 거니까 그때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필요경비 등 검토해서 이렇게 필요경비 검토를 할 때 하나씩 손익 항목을 하나해서
항목별로 적격 증빙이냐, 적격 증빙 외 증빙이냐, 건당 3만 원 이하냐, 뭐 기타냐 이걸 전부 다 입력한 대로 그대로 그 내역을 그대로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게 건수가 어떻게 되는 간에 다 불러와지는 거예요. 여기 뭐 단기 매입액은 금액 가지고 돼 있고 건수도 돼 있고 해가지고 이 내역이 하나씩 불러오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금액이라고 떠요. 그 차이 원인이 발생해요. 그럼 차이 원인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 일반 전표 입력하시면서 제대로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결산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결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영수증 수취 내역은 법인세 신고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방금 전에 그 가산세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복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산 전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회계관리 중에서 오류사항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 오류사항 체크해서 기본적인 오류사항 체크들 데이터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내용 측면이 아니라 데이터 관련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이 탭 중에 회계관리 탭 중에 세 번째 탭인 연동 데이터 관리 중에 데이터 관리에 있는 데이터 체크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여기서 혹시 이 데이터가 꼬인 경우는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시작을 눌러가지고 데이터 내역을 검증을 하시면 돼요. 책 46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실행시키면 이렇게 뭐 한 몇 초 내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제가 이 데이터를 임으로 만들다 보니까 임으로 이제 다른 데 끌어오다 보니까 이런 그 불공지 사유 누락 이런 게 뜨는데 사실 불공지 사유 누락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불공제 사유 누락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치명적인 에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종합소득 신고하는 데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내역을 보시고 내역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위에 매입매출 전표 체크할지 그다음에 뭐 매입매출 전표 정리할지 이런 것은 이제 매입매출 전표와 관련돼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위해 상단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매출 정리하고 가끔 이제 내역 중에 오류 내역 중에 이 그 46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경고에서 원가 계정에서 경비 선택 이외의 계정 과목에 이 사용되는 게 있다고 나와요. 이건 보통은 이제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계정 과목 선택할 때 계정 과목 이름을 가지고 검색하다 보니까 같은 뭐 판매관리비인데 판매관리비 800번대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뭐 복리후생비다라고 한다면 복리후생비를 판매관리비로 쭉 입력했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복리후생비를 그냥 이름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811번 이걸 뭐 코드 번호를 모르고 있어서 엉뚱하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4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번대에 있는 이 뭐 다른 원가에다가 800번대가 아닌 다른 원가에다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거의 우리의 재무제표에 나타나지가 않는데 그렇게 있는 내역이 그것 때문에 데이터 체크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게 있구나라고 찾으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가끔씩 몇 개 있는 경우는 45페이지 중간에 있는 경고처럼 이런 내용이 뜬다는 거 그때 떠서 그런 경우에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데이터 체크에도 이상이 없는데 학계장학 시산표를 클릭하면은 가끔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만 학계장학 시산표에 오류가 떠요. 47페이지 보시면 4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처럼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단기 중에 그 입력한 내역에서 그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분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시면 아니나 다를까 여기 47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 47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어떻게 해요? 대차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차 차익을 수정했으니까 이거 없지만 대차 차익이 발생해서 학계장학 시산표가 틀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자본금에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오류는 대부분 왜 발생하냐면 제가 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느낀 건데 우리가 재무상태표 만들 때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 내역을 확정을 짓잖아요. 확정을 지으면 사실은 여기서 이대로 보고 그냥 바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도 그냥 별 오류 없이 그 당해 거 신고는 잘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표 추가를 해도 별로 변화는 없어요. 당해년도 거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에서 그대로 그냥 똑같이 불러와지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전표 추가를 눌러주지 않으면 언제 발생한 오류가 이것처럼 다 차후년도에 이제 마감후 이후를 눌렀는데 마감후 이후 눌렀는 내역이 이렇게 다음 해에 가면은 책 46페이지, 47페이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본금이 이 대차 차익이 맞지 않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별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뒤에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손익계산서 살펴보실 때 이게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후년도에 오류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해주시라는 내역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그 결산 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